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철학 강의 내용을 정리하게 된 김대영입니다. 지난 강좌를 통해 우리는 평소 배운 일반 법학과는 달리 법에서 필요한 사고와 방법을 익혔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법 개념을 암기하는 일을 넘어 법은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법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철학이 세계와 존재에 대한 근본 질문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가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듯 법철학은 법에 관한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을 통해 법을 보다 정의롭게,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초 학문입니다. 법철학에서 법을 탐구하는 방식은 마치 철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철학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진리 이론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법학의 중요한 영역들과 그 지향성을 함께합니다. 진리에 관한 대응설에서 명제와 외부의 객관적 사실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명제의 참은 내부의 객관적 대상과 명제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별되며 주체는 이를 판별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단 모든 이론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검증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포퍼를 비롯한 비판적 합리주의자들은 과학적 이론과 명제가 늘 반증에 열려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리에 관한 대응설은 진리 여부의 주관적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지향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대응설의 지향점은 법 실증주의가 법을 바라보는 방식과 겹쳐 보입니다. 있는 법, 즉 실정법의 법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 실증주의도 합법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판단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응설의 모티프는 법 해석학과도 일정 전제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해석학은 법 철학적 해석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 해석학은 현행 법률에서 찾아지는 규범과 개념들을 통해 있는 법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고 실정법을 설득력 있게 해설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대응설에 따르는 여러 과학적 명제들이 외부의 객관적 대상을 탐구하는 영역을 법학에서 담당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대응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판별되는 객관적 세계와 명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참과 거짓을 나누는 동시에 반증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법적 판단은 조문과 현실의 일치 여부에 따라 합법성을 갖습니다. 늘 법원의 권위 아래 번복될 수 있다는 반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잠정성은 법 비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법이 순수하게 법의 내적인 세계에서 반증 구조를 가지게 하여 법이 학문이 되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고 한 홉스의 법원은 법 철학만의 실천적 지향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리에 관한 합의설 또는 정합설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명제의 진리성이 단순히 외부 사실과의 일치에 있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구성되거나 기존의 명제 체계와 모순 없이 일관될 때 참이라고 보는 진리 이론입니다. 특히 관점이 필연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계되는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며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평가적 언명을 포함하며 이렇게 구성된 진리 내지 학문성은 시대 정신이나 가치에 따라 변전 가능한 합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합의설의 지향성은 법 비실증주의가 법을 바라보는 방식과 매우 겹쳐 보입니다. 법 비실증주의가 법을 단지 존재하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에까지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법관과 시민적 숙고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철학의 역할과도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철학은 법의 근본 물음, 법의 본질, 가치, 목적 등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철학의 성찰은 법의 정당성이 단순히 주어진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측면을 중시하는 합의설의 지향성을 함께합니다. 철학과 법철학이 닮아 있듯 법철학은 철학의 주요 분파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에 대응하여
법 개념론, 법 방법론, 그리고 정법론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법철학적 문제를 다루며 법에 대한 심층적인 상호 보완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 위에서 법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즉 법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개념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법칙적 제정성은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에서 규정된 상권 분립 등도 모두 합법칙적 제정성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효성은 법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는 경찰권 발동과 같은 외적 강제뿐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적 심리 동기도 포함합니다. 법 실증주의는 존재하는 법의 기능과 작동에 주목하므로 법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하는 실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용의 정당성은 법의 내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가 하는 실질적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강조점과 해석에 따라 법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가 나뉘게 됩니다. 법실증주의는 주로 합법칙적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을 중심으로 있는 법만을 법으로 봅니다. 법은 도덕과 분리되고 형식적 요건을 통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법 비실증주의는 이 두 가지 요소와 함께 내용의 정당성까지 법 개념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며 있어야 할 법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법과 도덕의 결합을 주장하고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법의 효력 근거로 삼습니다. 판사의 역할과 법 해석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철학의 진리에 관한 대응설이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를 통해 진리를 파악하려 하듯 법과 명제의 일치 여부를 통해 합법성을 도출해내는 태도가 법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치 여부는 주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로 법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적 사실, 즉 합법칙적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중심의 형식적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유효성의 근거는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가 개입할 틈 없는 실정법에 한정됩니다. 실증주의에서 가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므로 이것을 법의 기준에 적용시킬 수 없고 따라서 법과 가치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합니다. 때문에 법이 합법칙적 과정에 따라 반증될지언정 이들은 법에 오류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법 개념에 흠결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법체계 내의 다른 유사 법률로부터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입법 무호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된 개념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개념 법학의 기획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은 기하학과 같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을 대전제로 삼아 3단 논법을 통해 결론을 기계적으로 도출합니다. 법 실증주의에서의 해석은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한 상태에서 법체계 내의 흠결을 메꾸거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리적, 형식적인 해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창기 법실증주의 이론에서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국민들은 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실증주의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법학입니다. 독일 법률 실증주의의 시작점으로 당시 독일 보통법인 로마법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도모했습니다. 주어진 법 개념만으로 법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론과 법규를 대전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삼는 3단 논법의 포섭 실증주의가 발전했습니다. 법관의 자유재량을 완전히 봉쇄하는 일은 민주주의적 덕목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지만 법적 판단을 자동기계처럼 오해하며 개념의 천국에 안주한다는 비판 역시 받았습니다. 일반 법학은 법의 일반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별 법 영역에 공통되는 법 개념을 추출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법의 과학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법 외의 요소를 배격한 이론론적 법 이론을 강조하며 법과 법률, 정의와 합법성의 동일성을 주장했습니다.
법 효력의 근거를 탐구하여 수범자들의 내적 확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켈젠의 순수 법학입니다. 켈젠은 비법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법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치 비인식주의에 기초한 방법 이원론은 사실과 당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규범의 타당성 근거는 오직 다른 규범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효력 근거를 상위 법규범에서 찾는 법 단계설을 체계화하고 최상위의 근본 규범을 전제합니다. 근본 규범은 헌법을 준수하라는 동화 반복적인 내용으로 법 질서 인식의 선언적, 논리적 조건이 됩니다. 켈젠의 이론은 모든 법 현실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이며 법 질서의 질적 수준을 다루기보다도 법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요청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트의 포용적 법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하트는 법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켈젠과는 달리 법과 도덕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실증주의의 기본적 토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이론을 포용적 법 실증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트는 법체계를 두 가지 유형의 규칙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행위 규범입니다. 즉,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식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칙들이 이에 속합니다. 1차 규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성, 정체성, 비효율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에 대한 규칙이 바로 2차 규범입니다. 하트는 이 2차 규범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차 규범을 도입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 규칙. 이는 법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도 하는 규칙입니다. 1차 규범 위반 시 누가 어떤 절차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제재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재판 규칙, 승인 규칙이 추가로 있습니다. 승인 규칙은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어떤 규범이 특정 법 체계에서 유효한 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규칙으로서 법 체계 전체의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이며 법적 유효성의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승인 규칙은 변경 규칙과 재판 규칙을 포함한 법 체계 전체의 뼈대이자 토대가 됩니다. 다른 2차 규범들 역시 이 승인 규칙에 의해 그 유효성과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하트의 포용적 법 실증주의는 승인 규칙이 도덕적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포용적이라고 불립니다. 즉, 특정 법 체계의 승인 규칙이 도덕적 원칙을 법의 유효성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며 판사가 명확한 법규범이 없는 어려운 사건에서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트가 여전히 법 실증주의자로 분류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법의 존재와 내용을 궁극적으로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요소가 법의 유효성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회의 승인 규칙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도덕의 연결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법론이나 비실증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실증주의는 법적 문제를 법 자체의 틀에서 해결하고 노력하며 법 질서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법을 체계화하며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법을 법으로 취급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법의 지배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성과도 상통하며 민주주의의 덕목을 일정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형식적 정당성만을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법 만능주의의 추세와 사회적 이해관계나 도덕적 평가를 오로지 법의 이름으로서만 수용하려는 태도는 법이 도덕이나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판사의 역할을 단순한 거수기로 축소시켜 법적 판단이 자동 기계화 같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치 정권에서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이 저지른 만행을 실제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실증주의의 한계와 비판적 문제의식은 법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적 시각인 비실증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비실증주의는 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내용의 정당성을 가장 중요한 실질적 요소로 강조합니다. 법 실증주의가 합법적적 대정성이나 사회적 실효성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 주목했다면 법 비실증주의는 법의 내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를 법의 핵심으로 가져옵니다. 때문에 법 비실증주의는 법의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합니다. 단순히 있는 법을 넘어 있어야 할 법, 당위의 측면을 법 개념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법 비실증주의의 핵심 주장은 법과 도덕의 관계, 그리고 법 주체들의 역할에서 빛을 발합니다. 법과 도덕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법이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학적인 가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의 개념에 법 원리와 이념, 효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합해제를 주장합니다. 때문에 법을 따르는 주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민이 됩니다. 법의 내용이 극도로 비인도적이거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도 단순 거수기가 아닌 성찰하는 재판관으로 법 해석의 재량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는 법적 한계를 보충하고 법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의미에서 해석적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단순 질서 유지를 넘어 옳은 법의 추구는 단순히 법대로 하는 합법성을 넘어 법의 내용 자체가 옳고 공정해야 한다는 정의로움을 담보합니다. 법 비실증주의에 존재하는 법을 인정하면서도 당위적 측면을 고려하는 존재와 당위의 통합에 대한 주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옳은 것이며 어떤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상기시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이 정법론, 즉 법의 이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법 이념은 법의 존재 이유와 필연성, 그리고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며 이는 행복, 정의, 공공복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법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의 체계론을 수립하며 정의 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덕 중 정의를 최고의 덕이자 완전한 것으로 꼽았고 정의가 개인적인 덕을 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 실현되는 사회적 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덕 체계론에서 덕은 중용의 이론입니다. 부족이나 과한 것 없는 극단 사이 적절한 균형이 진정 그가 추구했던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 쾌락을 넘은 실천적 의미의 행복으로 덕과 중용, 정의가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기초를 닦았다면 20세기의 독일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는 그의 정의론을 계승하고 특히 시대적 경험을 통해 법의 이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발전시켰습니다. 라드브루는 법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입니다. 한목적성은 국가 법질서가 특정 표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가치에 대해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라드브르는 국가의 가치관을 개인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문화주의로 분류하고 각 세계관에 따라 법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한목적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이
공공복리의 추구와 합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일타적인 기능으로서 분쟁 해결, 평화 유지 및 회복, 궁극적으로는 사회 질서 안정화를 위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라드브루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쉽게 변경될 수 없는 불가 변경성과 예측 가능성, 현실성은 물론 국민의 보편적인 법 이식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드브루흐에게 정의는 법 이념의 핵심 가치이며 그의 정의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준법, 즉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으로, 특수적 정의는 평등으로 도입되고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각각 공법, 타법 관계에 적용됩니다. 라드브루흐의 정의관은 그의 생애를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의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법의 이념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보편 이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주관적 정의와 구별되는 객관적 정의를 법에서의 정의로 보았고, 이 객관적 정의가 법을 준수하거나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비인도적 만행을 직접 경험하며 라드브루흐는 정의가 다른 법 이념들과 동등한 가치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시기부터 정의의 가치를 다른 이념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이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를 때 그 법은 법이 아니라는 불법 논변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법이더라도 그 내용이 극도로 비인도적이거나 경이롭지 못하다면 법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합법식적 재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 있어도 내용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면 법이 아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의의 내용은 사물의 본성, 인권에까지 확장됩니다. 이는 초기 객관적 정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실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라드브루흐의 이러한 변화는 평등을 넘어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현대 정의관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정의는 적극적인 가치평가와 실천을 통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의 이념은 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의 개념의 발전은 법이 단순히 형식 규칙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